왜 몰랐을까요? 그동안 최고 존엄 김정은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그 최고 존엄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2024년 11월 18일 새벽 영하 27도 러시아의 차디찬 전선에서 들려온 한 문장의 무전. 북한 특수부대 폭발물 전문가 강철호 상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지시. 결국 김정은은 우리를 그저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1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 중 단 2명만이 살아남아 세상에 나오게 된 충격적인 집단 탈북 이야기.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들이 국경 너머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러시아 전쟁에 어린 북한군을 파견한 이유는 김정은만 호의호식하는 돈과 체제 강화를 위한 소재였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김정은은 정말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 김정은의 끝은 어떻게 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젊은이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댓글에 꼭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젊은 세대에게도 이 영상이 많이 퍼지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호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새벽 3시 40분, 영하 27도였어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남쪽 지역 임시 막사였죠. 저는 그곳에서 북한 특수작전 43중대 폭발물 전문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8개월째였죠.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막사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철판 위를 걷는 발소리는 심장을 얼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죠. 군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고 존엄 동지의 특별지시다. 전사자 100명 영웅담 영상을 제작하라. 보이부 전선지도반 김성혁 대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웅담 영상이라니 아직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사자가 100명이라니 우리는 고작 11명 뿐인데요. 옆에 있던 동료 류창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니, 얼음보다 더 차가웠죠. 떨리고 있었거든요. 철호야, 저게 무슨 소리냐?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새벽 4시, 우리 11명은 막사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송이가 아니라 얼음 조각 같았어요. 뺨이 따갑고 눈꺼풀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시야는 5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어둠이었어요. 김성혁 대좌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카메라 3대가 보였어요. 큰 카메라였죠.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렌즈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옆에 조명도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눈을 비추니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동무들, 오늘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성혁 대좌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 우리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지시하신 영상이다. 동무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영웅적으로 산화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연출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류창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 눈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연출이면 가짜라는 건가? 그럼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건가? 물론 실제로는 안전하다. 폭발물은 최소량만 사용하고 카메라 각도로
웅장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김성혁 대좌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얼렸어요. 이상했죠. 웃음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죠. 새벽 5시 30분, 우리는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폐허가 된 공장 건물 앞이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나왔죠.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요.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고정됐습니다. 조명이 눈 위를 비췄어요. 환했죠. 마치 무대 같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이고 죽음이 대본인 무대요. 저는 폭발물 배낭을 메고 건물 입구에 섰어요. 배낭이 무거웠습니다. 15kg쯤 됐죠.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좋다.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구호를 외쳐라. 최고 존엄 만세. 그리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척하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눈속을 뛰어들어가며 구호를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건물 안은 어둡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메아리처럼 돌아왔죠. 저는 폭발물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얼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를 60초로 맞췄죠. 빨간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59, 58, 57. 컷. 좋다. 다음. 김성혁 대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류창이 다음 순서였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류창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어요. 조명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 위에 서서 지켜봤어요. 숨을 참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왔죠. 쾅!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땅이 떨렸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어요. 주황색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류창이 안에 있었어요. 류창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뛰어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하게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김성혁 대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동료가 불타 죽어가는데 그는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영웅담을 위한 소품이었다는 걸. 살아있는 소품이요.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저는 류창을 봤습니다. 아니, 류창이었던 것을요. 그의 몸은 검게 타 있었습니다. 옷이 녹아 피부에 붙어 있었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사진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이 빠져서요. 눈 위에 손을 짚었어요. 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차가움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비된 것 같았죠. 훌륭하다. 이 장면 그대로 쓴다. 다음. 김성혁 대좌의 목소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상의 재료였어요. 그날 새벽 3명이 더 죽었습니다. 폭발물 오작동으로요. 김성혁 대좌는 매번 같은 말을 했죠. 실수다. 다음은 안전하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건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진짜로 죽어야 했습니다. 영웅담이 리얼해지려면요. 피가 필요했던 거죠. 진짜 피가요. 새벽 7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11명 중 1명이었어요. 아니, 이제 8명만 남았죠. 우리는 시체를 눈 속에 묻었습니다. 김성혁 대좌가 각자에게 휘장 하나씩을 건넸어요. 이건 영광의 증표다. 가슴에 달아라. 저는 그 휘장을 받았습니다. 빨간 천에 금색 별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손에 쥔이 무거웠죠. 류창의 무게만큼이나요. 아니, 4명의 무게만큼이나요. 저는 그걸 가슴에 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핀이 옷을 뚫고 들어갔죠.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막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류창이 죽기 전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철호야,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애한테 전해줘. 아빠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아빠였다고. 저는 그 말을 전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류창은 이제 영웅이 됐으니까요. 김정은 동지의 영상 속에서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였죠. 막사에 도착했을 때 무전기에서 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위대한 최고 존엄 동지께서 영상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 동무들의 희생은 조국의 영광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휘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걸 떼어냈어요. 손으로 쥐었죠. 그리고 찢었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죠. 찌직. 그 소리가 막사 안에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제게 물었어요. 동무 뭐 하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찢어진 휘장만 바라봤죠. 그 천 조각 위에 류창의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모두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류창이 보였죠.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그가요. 그리고 김성혁 대좌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머릿속에서 울렸죠.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살아야 한다고요. 류창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요. 저는 찢어진 휘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피 위에 영웅을 만든다. 하지만 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제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막사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요. 뚜벅뚜벅.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 추격대의 군견이었죠. 누군가 먼저 도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침낭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춤을 췄죠. 3개, 아니 5개였습니다.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보이부 추격대가 막사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성혁 대좌가 들어왔죠. 그의 뒤로 2명의 보이부원이 따라왔어요. 한 명은 군견의 목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전원 집합. 대좌의 고함에 우리 8명이 침낭에서 기어 나왔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오늘 새벽 2시 30분, 4명의 반역자가 도주했다. 김성혁 대좌가 천천히 우리 앞을 걸어 다녔어요. 군화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죠. 하나, 둘, 셋, 넷. 저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요. 박민철, 최영수, 한석진, 그리고 이동혁. 이 네 놈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박민철은 제 옆 침상을 쓰던 병사였습니다. 26살이었죠. 고향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여동생 이야기를 했죠. 여동생이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시켜주고 싶다고요. 너희도 함께 도망치려 했느냐? 대좌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막사를 짓눌렀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답하라. 고함이 귀를 때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아닙니다, 대좌 동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성혁 대좌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군화 코가 제 무릎 바로 앞에 있었죠. 검은 가죽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강철호, 너는 류창과 가까웠지? 예, 동지 대좌. 류창이 죽을 때 뭘 느꼈나?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류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손을 뻗던 그를요. 가족 사진을 쥐고 있던 손을요. 영광스러웠습니다. 동지 대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선 거짓말을 해야 했죠. 김성혁 대좌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영광? 그래, 영광이지. 류창 동무는 영웅이 됐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훈장을 내리셨어.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벨벳으로 감싸져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금빛 훈장이 보였습니다. 별 모양이었죠.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게 류창 동무가 받을 훈장이다. 금성 훈장 1급. 저는 그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었어요. 류창의 목숨값이었죠. 가족 사진을 쥐고 죽어간 그의 값이 저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제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말이다. 김성혁 대좌가 상자를 닫았어요. 딱 소리가 났죠. 이 훈장을 받을 사람이 없다. 류창의 가족은 이미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됐어. 그의 아내와 딸은 관리소로 갔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류창의 아내와 딸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들이요. 관리소라니, 그건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곳이죠. 왜냐하면 류창 동무가 촬영 전날 밤 탈출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죠. 류창은 탈출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명분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 너희도 조심해라. 한 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너희 가족도 같은 운명을 맞는다. 김성혁 대좌가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특별 임무가 있다. 류창 동무의 시신을 정리하는 일이야. 강철호, 내가 책임자다. 예, 대좌 동지.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류창의 시신을요? 제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나갔죠. 하지만 걔는 남았어요.
막사 입구에 묶여서 우릴 지켰습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서요. 개는 가끔 으르렁거렸어요. 우리를 노려보며요. 저는 침상으로 돌아갔어요. 옆 침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철의 자리였죠. 그의 담요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담요를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했죠. 그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었어요. 철호. 누군가 속삭였어요. 건너편 침상의 김태훈이었습니다. 35살,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뭐, 박민철이 떠나기 전에 날 깨웠어.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살아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이걸 줬지.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 펼쳤죠.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비겁한 놈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영웅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박민철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오래 바라봤죠. 종이가 축축했어요. 눈물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태훈아. 응? 넌 어떻게 할 거야? 김태훈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류창이 죽는 걸 보고 박민철이 떠나는 걸 보고 나니까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 영웅으로 죽고 싶지 않았죠.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저는 2명의 병사와 함께 트럭을 타고 어제 그 폐허 공장으로 갔어요. 눈은 밤새 더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졌죠. 트럭이 눈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느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역했죠. 저는 류창이 쓰러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어요. 검게 탄 시신이 눈 위에 누워 있었죠.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죠. 더 이상 류창이 아니었어요. 그냥 쟤였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한 쟤요. 동무, 빨리 옮깁시다. 옆의 병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시신을 들어 올렸죠. 가벼웠어요.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었죠. 마치 빈 껍데기 같았어요.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트럭이 덜컹거렸죠. 시신이 흔들렸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류창의 손을 봤어요. 그 손에 아직 사진 조각이 붙어 있었죠. 타다 남은 조각이었습니다. 딸의 얼굴 일부가 보였어요. 웃고 있는 입부분이었죠. 저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에 재가 묻었어요. 검은 재였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함께 넣어뒀던 찢어진 휘장과 함께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 구덩이는 이미 파여 있었어요. 얕았습니다. 1미터도 안 됐죠. 다른 무덤들도 그랬어요. 얕고 작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죠. 그냥 눈 덮인 흙무더기들이었어요. 우리는 시신을 내려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삽으로 1번, 2번, 3번. 흙이 시신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가려졌죠. 몸이 가려졌고 손이 가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발이 가려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기도도 없었죠. 그저 흙만 덮었습니다. 류창은 그렇게 묻혔어요. 이름 없는 무덤에요. 일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돌 때였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눈 위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발자국과 함께요. 내 줄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박민철과 도망친 3명의 것이겠죠. 발자국은 막사 쪽에서 시작해서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발자국은 10m도 못 가 끊겨 있었습니다. 아니, 끊긴 게 아니었어요.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선명한 빨강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뭔가 검은 것들이 보였어요. 옷 조각이었습니다. 피 묻은 군복 조각이었어요. 찢어진 천이 눈 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도 보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봤어요.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박민철은 탈출하지 못했다는 걸. 그들은 막사에서 500m도 못 가 죽었다는 걸. 추격대에게 잡혀 죽었다는 걸. 군견에게 물렸다는 걸.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빨간 눈, 검은 옷 조각, 그리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김성혁 대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사 앞에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강철호, 수고했다. 류창 동무를 잘 보냈느냐? 예, 대좌 동지.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다. 심장이 멎었어요. 제 차례라니요? 내일 오전, 내가 다음 영상 촬영의 주인공이다. 최고 존엄께서 내 이름을 직접 지목하셨어. 김정은이 제 이름을요. 저를 죽이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영광입니다, 대좌 동지.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처럼 나온 말이었죠. 제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준비 잘해라. 내일 아침 6시다. 대좌가 나갔어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밟았죠.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도 류창처럼 될 거였어요. 제가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관리소로 갈 거였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요. 제 잘못도 아닌데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찢어진 휘장과 사진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류창의 딸 얼굴이요. 손가락 끝에 제가 묻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겠다고요. 박민철처럼 500m에서 죽을지라도요. 적어도 거짓 영웅으로는 죽지 않겠다고요. 제 의지로 죽겠다고요. 김태훈을 깨웠어요. 태훈아. 왜? 나 오늘 밤 떠난다. 김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어? 박민철 봤잖아. 500m도 못 가서. 봤어. 그래도 갈 거야. 내일 아침이면 난 류창처럼 타 죽어. 카메라 앞에서. 김태훈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결심이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간다. 뭐? 혼자 보내기 싫어. 그리고 나도 사람으로 죽고 싶어. 그렇게 우리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4명이 더 합류했죠. 이성호, 한석우, 김민수, 박영철이었어요. 모두 내일 촬영 명단에 오른 병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죽을 예정인 사람들이었죠. 새벽 2시, 우리 6명은 막사 뒤편으로 갔어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녹슬어 있었죠. 김태훈이 철사 절단기를 꺼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딱딱.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1번, 2번, 3번. 구멍이 생겼어요.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크기였죠. 개는 잠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먹이에 수면제를 섞어뒀던 거였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고마웠죠. 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어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곧 덮일 거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불빛이 희미해졌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은 날 버렸지만 나는 아직 사람이다. 살아서 진실을 말할 거다. 류창의 마지막 말을 전할 거다. 그게 제가 인간으로 남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걸었죠. 한 발, 두 발, 세 발. 계속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영하 27도의 밤이었습니다. 우리 6명은 눈속을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죠. 군화 안으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발가락 끝이 저렸죠. 나중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칼날처럼 목을 베었죠. 김태훈이 앞장섰습니다. 그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 지역 지형을 조금 알았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였어요. 뒤로 4명이 따라왔죠. 우리는 한 줄로 걸었습니다.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며요. 막사를 떠난 지 30분쯤 됐을 때였어요. 탕, 탕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발견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5개, 아니 6개요.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서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뛰어. 김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이 너무 깊었죠.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눈에 묻혀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한 걸음 뛰면 넘어질 것 같았죠. 숨이 가빠왔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죠.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쪽이야. 김태훈이 왼쪽을 가리켰어요.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콘크리트 수로였죠. 우리는 그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등이 얼음에 부딪혔어요. 숨이 막혔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일어나서 기어갔죠. 배수로는 좁았지만 우리 몸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배수로 입구 위를 스쳤어요.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죠. 날카로운 파편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었죠. 계속 가. 저는 앞사람의 발을 잡고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음에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너무 추웠으니까요. 손바닥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배수로는 100m쯤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기어갔어요. 출구가 보였죠. 철창이 막고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은 철창이었어요. 부서. 김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철창을 발로 찼어요. 1번, 2번, 3번. 녹슬어 있던 철창이 휘어졌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4번째에 부러졌어요. 쾅. 철창이 눈 위로 떨어졌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도였어요. 녹슨 철로가 눈 속에 묻혀 있었죠. 폐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길이었어요. 침목이 썩어 있었고 철로는 휘어져 있었죠. 이 길을 따라가자. 김태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 덜 쌓여 있어서 걷기가 나았죠. 침목을 밟으며 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리듬이 생겼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아니, 더 됐을지도 몰라요.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걷고 있었어요. 뒤에서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내였던 최진혁이 눈 위에 엎어져 있었죠. 23이었어요.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라고 했죠. 진혁아. 달려가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했죠.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못 가겠어, 형. 다리에 힘이 없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다리를 봤습니다. 군화가 젖어 있었죠. 배수로를 기어갈 때 얼음물에 젖은 거였어요. 신발 벗어봐. 군화를 벗겼습니다. 양말도 벗겼죠. 그의 발가락이 보였어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끼발가락부터 3개가요. 동상이었죠. 심각한 동상이었어요. 안 돼. 최진혁이 울먹였어요. 눈물이 얼어붙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이 뺨에서 얼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돼. 엄마가 기다려. 내가 돈 벌어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어. 저는 제 외투를 벗었어요. 그의 발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늦었어요. 동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형, 나 여기 있을게. 형들은 가. 미친 소리 하지 마. 같이 간다. 못 가. 다리가 안 움직여. 최진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 나 대신 엄마한테 전해줘. 진혁이는 끝까지 사람이었다고. 비겁하게 죽지 않았다고. 김태훈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철호야, 가야 해. 추격대가 온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죠. 안 돼. 너 혼자 못 놔둬. 가, 형. 제발. 최진혁이 제 손을 밀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죠. 살아서 진실 말해줘. 우리가 거짓 영웅이 아니었다고. 그냥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김태훈이 저를 끌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최진혁을 보며 뒤걸음질 쳤어요. 미안해, 진혁아. 괜찮아, 형. 가.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보면 같이 죽을 것 같았죠. 10분쯤 지났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한 발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고드름처럼 매달렸죠. 가자, 철호야. 김태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폐창고를 발견했어요. 낡은 석탄 창고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경첩이 녹슬어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쉬자. 우리 5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김태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라이터였습니다. 이거 하나 있어. 창고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들이 있었어요. 부숴서 모았습니다. 불을 붙였죠. 치치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작은 불꽃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불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손을 불에 쬐었죠.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팠어요. 손가락 끝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죠. 하지만 아픈 게 다행이었어요. 감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 누군가 물었어요.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그 이상은 위험해. 그 다음엔 철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 90km쯤 가면 국경이야. 90km요. 이 눈 속에서 90km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할 수 있어.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린 특수부대야. 훈련받았어.
90km는 사흘이면 돼. 추격대는요? 피해야지. 어쩌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요. 따뜻한 소리였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찢어진 휘장과 사진 조각이 있었죠. 꺼내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류창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었죠. 철호야, 그거 뭐야?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 조각을 보여줬어요. 류창 딸이야.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응. 살아서 전해줘야 돼. 류창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그래야 해. 살아서 말해야 돼. 우리가 왜 도망쳤는지, 조국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맞아. 이성호가 말했어요. 30살이었죠. 내 동생도 작년에 전선에서 죽었어. 영웅이 됐대. 근데 시신도 못 찾았어. 그냥 전사 통지만 왔지. 다들 그래. 한서구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80년대에 그렇게 갔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당에서 영웅이라고 했대. 훈장 받았지. 근데 시신은 화장됐고 쟤도 못 받았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 죽음, 거짓 영웅, 거짓 조국이었죠. 그래서 더 살아야 해.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야. 김정은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지. 불이 점점 작아졌어요. 나무가 다 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일어났죠. 가자. 해가 뜨기 전에 더 가야 해. 우리는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죠. 멈추면 죽으니까요. 얼어 죽을 테니까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동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곧 뜰 거였습니다. 저기 봐. 누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눈보라에 가려져 있던 별들이 나타났죠. 아름다웠어요. 북극성이야.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돼. 저게 우리 길이야. 저는 그 별을 올려다봤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죠. 변하지 않는 별이었어요. 맹세하자.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자. 살아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거짓에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람으로 남겠다고. 김태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다른 셋도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5명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죠. 맹세한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거짓을 끝내겠다. 맹세한다. 우리 모두 따라 말했어요. 살아서 거짓을 끝내겠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철로를 따라 북극성을 향해 90km를 향해요.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진혁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짓 영웅으로 죽지 않았죠. 그는 자기 의지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으로 죽었어요. 류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속았지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도, 우리도 사람이었어요. 김정은은 우리를 소품으로 봤습니다. 보위부는 우리를 숫자로 봤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해가 눈 위를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우리의 그림자였어요. 5개의 그림자가 눈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어요. 90km요.
사흘이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한테 사흘이 남아있을까요? 뒤에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진 소리였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60km를 걸었어요. 30km가 남았죠. 하지만 더 이상 5명이 아니었습니다. 넷이었어요. 박준서가 어제 저녁에 쓰러졌거든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눈 속에 묻었어요. 얕게요. 손으로 파서 덮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밥 먹고 싶어. 30살 남자가 죽으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솔직해진다는 걸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걸요. 지금 우리는 폐공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낡은 트럭 밑이었습니다. 추격대가 500m 앞까지 와 있었거든요. 개 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손전등 불빛도 보였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숨소리 죽여. 김태훈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어요. 들킬 것 같았죠. 쿵쿵쿵. 귀에서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뚜벅뚜벅. 가까워졌죠. 트럭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신께 기도했죠.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쪽엔 없다. 다음 건물 수색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개 짖는 소리도 함께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0분쯤 지나서 김태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갔어. 나와. 우리는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었죠.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성호가 말했습니다. 추격대가 계속 따라와. 우리보다 빨라. 이틀 안에 잡힐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지쳐 있었고 그들은 멀쩡했죠. 개도 있었고요. 식량도 있을 거였어요. 우리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김태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공장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불빛이었어요. 작은 오두막에서 나오고 있었죠. 저기 뭐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불빛은 창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죠. 하얀 연기였어요. 따뜻한 연기요. 사람이 사는 곳이야. 들어가 볼까? 위험해. 신고하면? 김태훈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얼어 죽을 거였으니까요. 노크해보자. 문 앞에 섰어요. 김태훈이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조심스러운 소리였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느린 발소리요. 문이 열렸죠. 삐걱.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60쯤 돼 보였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우리를요. 누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도와주십시오. 김태훈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군에서 도망쳤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어붙은 얼굴, 파란 입술, 떨리는 손을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나도 위험해. 돌아가시오. 문을 닫으려 했어요. 김태훈이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요. 얼어 죽겠습니다. 노인이 우리를 봤어요. 김태훈의 얼굴을, 제 얼굴을, 뒤에 있는 둘의 얼굴을요. 모두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들어오시오.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은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난로가 타고 있었거든요. 빨간 불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앉으시오. 난로 앞에 앉았어요. 열기가 얼굴을 녹였습니다. 아팠어요. 감각이 돌아오면서 따끔거렸죠. 하지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노인이 주전자를 들고 왔어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씩 건넸죠. 천천히 마시오. 급하게 마시면 안 돼. 저는 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죠. 추격대가 근처에 있소? 예. 500m쯤 앞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1시간 후에 떠나야 하오. 알겠습니다. 노인이 우리를 돌아봤어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특히 저를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죠.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당신 몇 살이요? 31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떠오른 것 같았죠. 기억이 돌아오는 얼굴이었어요. 청진. 혹시 43중대 출신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봤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43중대였소. 30년 전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인민군 대좌였소. 이명학이라고 하오. 이명학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죠. 90년대에 여러 작전을 성공시켰다고요. 북에서는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대좌님이십니까? 이젠 아니요. 그냥 늙은이요. 이명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도망쳤소. 20년 전에. 왜요? 아들 때문이요. 그가 난로를 봤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빨갛고 뜨거운 불이었어요. 내 아들도 특수부대였소. 25이었지. 2005년이었소. 이명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남쪽 침투 작전에 투입됐지. 작전은 실패했소. 남쪽 군대한테 포위됐어.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지. 증거인멸하라고.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직접 쏴야 했소. 내 아들을. 12명 중 마지막이었지. 아들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소. 오두막이 조용해졌어요. 난로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그날 밤 나도 강에 뛰어들었소. 죽으려고. 근데 살았어. 러시아 어부가 건져냈지. 그래서 여기 20년째 숨어 사오. 이명학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당신들 보니까 내 아들이 생각나오. 그 나이 그 얼굴로 죽었지. 그가 일어났어요. 구석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군복이었죠. 러시아 노동자 옷이었어요. 이거 입으시오. 북한 군복 입고 다니면 바로 잡혀. 우리는 옷을 받았어요.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했지만 따뜻했죠. 안쪽이 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명학이 지도를 펼쳤어요. 낡은 지도였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곳도 있었죠. 여기서 북쪽으로
20km 가면 고려인 마을이 있소. 거기 가시오. 고려인 마을요? 그렇소. 거기 사람들은 탈북자 도와줘요. 나도 그들한테 도움받았소. 지도에 연필로 길을 그었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졌죠. 이 길로 가시오. 추격대 피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을 들어가면 박 사장 찾으시오. 내 이름 대면 도와줄 거요. 김태훈이 지도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대좌님. 대좌 아니라고 했소. 이명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죄인이요. 아들 죽인 죄인.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거요. 그 전에 떠나시오. 우리는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멈춰섰죠. 이명학을 돌아봤어요. 대좌님. 왜? 대좌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명학이 저를 봤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처럼요. 김정은의 피해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염을 타고 내려왔죠. 하얀 수염이 젖었어요. 고맙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기다리시오. 이명학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풀어보니 빵이 4개 있었죠. 검은 빵이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배고플 테니. 김태훈이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명학이 제게 직접 건넸습니다. 당신이 들으시오. 저는 보자기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빵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명학의 마음이 무거웠죠. 그리고 이것도. 그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은빛이었죠. 내 아들 거요. 죽기 전에 목에 걸고 있었지. 십자가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시오. 내 아들 목까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꼭 살겠습니다. 약속하시오. 약속합니다. 우리는 오두막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명학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흔들었죠. 천천히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학이 그어준 길을 따라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어요. 철호야. 김태훈이 불렀어요. 응? 살아야 한다. 알아. 꼭 살아서 말해야 해. 이명학 대좌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도. 저는 목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목걸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죠. 사람은 사람의 온기로 산다. 이명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우리를 보내며 속삭인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20km요. 고려인 마을까지요. 뒤에서 더 이상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명학이 알려준 길은 안전했어요. 숲으로 가는 길이었죠. 추격대가 찾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려인 마을까지 5km 남았을 때였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어요. 연발이었죠. 가까웠습니다. 300m쯤 뒤에서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7개였죠. 아니, 더 많았어요. 10개쯤 됐습니다. 또 따라왔어. 이성우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이명학이 준 빵은 어제 다 먹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빨리. 김태훈이 앞장섰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죠. 가지가 얼굴을 긁었어요. 따가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빨랐죠.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나무 위로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나무 껍질이 잡히지 않았어요. 미끄러졌죠. 다시 잡았습니다. 손톱이 나무 껍질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올라갔습니다. 4미터쯤 올라갔을 때 추격대가 나무 아래로 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개가 2마리였죠. 개들이 나무를 보고 지저댔습니다. 침을 튀기며요. 위에 있다. 한 명이 소리쳤어요. 총을 들어 올렸죠. 저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탕탕. 총알이 나무를 뚫었어요.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파편이 제 뺨을 스쳤죠. 따끔했어요. 내려와. 내려오면 살려준다. 아래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 마. 내려가면 죽어.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보이부원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죠. 죽긴 누가 죽어. 최고 존엄께서 용서하신다. 돌아오면 가족도 살려주신다. 가족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요. 어머니는 60이었고 동생은 27이었죠. 철호야 믿지 마. 옆 나무에서 김태훈이 속삭였어요. 저들은 거짓말쟁이야. 류창 생각해봐. 맞아요. 류창을요. 그는 충성스러웠죠. 그런데 죽었어요. 가족도 관리소로 갔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죠. 마지막 기회다.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쏜다. 보이부원이 소리쳤어요. 시계를 봤죠. 손목 시계였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꼭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4, 25.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제가 입대하던 날 울었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철호야, 살아서 돌아와라.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귓가에서요. 생생했습니다. 48, 49, 50. 보이부원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를 향해요. 제가 있는 나무를요. 그때였어요. 저기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죠. 추격대가 돌아봤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죠. 손에 랜턴을 들고 있었어요. 밝은 랜턴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여자가 물었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죠. 고려인이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거든요. 당신은 누구요? 보이부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총소리가 들려서 나왔어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유창했죠. 발음이 정확했어요. 상관 말고 가시오. 군사작전 중이요. 군사작전이요? 여기는 민간 지역인데요. 여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차가운 눈이었어요. 허가 받으셨습니까? 러시아 당국한테요? 보이부원이 말을 못했어요. 허가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몰래 넘어왔으니까요. 없으시군요. 그럼 신고해야겠네요. 경찰한테요. 여자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보이부원이 총을 그녀에게 겨눴죠. 내려놔. 총을 저한테 겨누시는 겁니까? 여자가 웃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럼 러시아 국경수비대도 부르죠. 북한 무장병력이 불법 침투했다고요.
보위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국경수비대가 오면 자기들도 체포될 거였죠. 문제가 커질 거였어요. 당신 뭐요? 저요? 그냥 이 마을 사람이에요. 여자가 랜턴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보위부원들을 비췄죠. 얼굴이 환히 보였어요. 근데 당신들 나무 위에 사람 있는 거 쏘려고 했죠? 제가 다 봤어요. 보위부원이 총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가시오. 지금 당장요. 아니면 경찰 정말 부릅니다. 보위부원들이 서로 봤어요. 망설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한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개 목줄을 잡아당겼죠. 5명이 돌아섰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내려오세요. 안전해요. 저는 김태훈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힘이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죠. 왼쪽 뺨에서 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탈리아예요. 나탈리아 박이요. 박이요? 네. 아버지가 고려인이셨어요.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나탈리아가 우릴 둘러봤습니다. 탈북자시죠?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여기 자주 오거든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요.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나탈리아가 랜턴을 들었어요. 따라오세요.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요. 박 사장님 아시죠? 예. 이명학 대좌님이 알려주셨어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명학 아저씨요? 살아계셨구나. 잘 됐네요. 그녀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갔어요. 10분쯤 걸었을 때 불빛들이 보였죠.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쯤 됐죠. 나무로 지은 집들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죠. 나탈리아가 그중 한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저예요, 나탈리아.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한때 군인이었을 것 같았어요. 나탈리아? 이 밤중에 무슨. 그가 우릴 봤어요. 얼어붙은 우리를요. 또 왔구먼.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들어오시오.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군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물 좀 주시오. 박 사장이 물을 가져왔어요. 큰 주전자였죠. 우리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체해요. 나탈리아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며칠째 굶었소? 박 사장이 물었어요. 사흘요? 그럼 죽 먼저 먹어야지. 밥 먹으면 토해요. 그가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를 꺼내더니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젊은 박 사장과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분들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사장이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죠. 그렇소. 내 아내와 아들들이지. 지금은요? 다 죽었소. 심장이 철렁했어요. 북한 포격으로요. 박 사장이 죽을 저었습니다. 큰 국자로요. 우크라이나에 살았소. 그때 내 아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거든.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포격을 했지. 우리 집에 포탄이 떨어졌소. 나탈리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남편도 그때 죽었어요. 그녀가 얼굴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저도 그때 다쳤고요. 같은 포탄이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북한군이 쏜 포탄이에요. 이 사람들 가족이요. 그런데 왜 우릴요? 그런데 왜 저희를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십니까? 저희도 북한 사람인데요. 박 사장이 저를 봤어요. 오랫동안요.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죠. 당신들은 군인이 아니요. 아니, 저희는 군인입니다. 아니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은 피해자요. 김정은의 피해자지. 내 가족도 피해자였고, 당신들도 피해자요. 그가 죽그릇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원수는 김정은이요. 당신들이 아니라. 저는 그릇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왜요? 저희 때문에 가족을 잃으셨는데. 박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큰 손이었죠. 따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먹으시오. 식기 전에. 저는 죽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을 넘어갈 때 눈물이 함께 넘어갔죠. 짠맛이 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박 사장 집에서 잤습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누운 거였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이었지만 천국 같았죠. 부드러운 이불이었어요. 깨끗했고요. 잠들기 전 나탈리아가 들어왔어요.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통이었죠. 동상난데 바르세요. 제 발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시원했습니다. 따끔거리던 게 가라앉았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희는 적인데요. 나탈리아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저기요? 당신들 몇 살인데요? 31요. 제 남편도 31에 죽었어요. 그녀가 연고통을 닫았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남편 생각나요. 죽기 전날 밤에 했던 말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고요.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 밑에서 살지.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나탈리아가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은 선택했어요. 거짓으로 죽지 않기로요. 그게 용기예요. 문을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세요. 국경까지 사람 보낼게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왜요? 당신들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북한도 변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나탈리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죠. 이명학 대좌 아들의 것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박 사장을 위해, 나탈리아를 위해, 이명학 대좌를 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요. 크고 가까운 소리였어요. 여러 발이었죠. 새벽 4시 총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탕탕탕. 연발이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마을 입구에서였죠. 일어나. 추격대다.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죠. 밖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 여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개가 넘었죠. 아니, 더 많았어요. 15개쯤 됐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뒷문으로 박 사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가빴죠. 빨리 나가시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앞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위부원 3명이 들어왔죠. 총을 겨눴어요. 검은 총구였습니다. 손들어. 모두.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무릎 꿇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나무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죠. 김성혁 대좌가 들어왔어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가 우릴 내려다봤죠. 웃고 있었어요. 강철호, 김태훈, 이성호, 한석우. 내 놈들 다 있구만. 그가 박 사장을 봤어요. 이 노인은 뭐요? 마을 주민입니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상관없소. 반역자 도운 죄로 체포한다. 여긴 러시아요. 당신들 관할이 아니오. 김성혁 대좌가 박 사장 뺨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죠. 박 사장이 쓰러졌어요. 피가 입에서 흘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려 했죠. 보위부원이 총 개머리판으로 제 등을 쳤어요. 쿵! 넘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철호야.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바닥에 엎어졌죠. 끌고 가라. 김성혁 대좌가 명령했어요. 보위부원들이 우릴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갔죠. 팔이 뒤로 꺾였어요.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20명쯤 됐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나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달려왔죠. 놓아주세요. 이 사람들은 아무 죄 없어요. 보위부원이 그녀를 밀쳤어요. 3개요. 나탈리아가 눈 위에 넘어졌습니다. 손이 눈에 박혔죠. 나탈리아. 제가 소리쳤어요. 그녀를 보며요. 그녀가 눈 위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보위부원이 저를 끌었어요. 마을 광장으로요. 거기 트럭이 2대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었죠. 태워. 우리를 트럭에 밀어 넣었어요. 바닥에 넘어졌죠. 손이 묶였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너무 꽉 조였습니다. 김성혁 대좌가 트럭에 올라왔어요. 우릴 내려다봤죠.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냐? 그가 웃었어요. 김정은 동지를 배신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우린 배신한 게 아닙니다. 김태훈이 말했어요. 우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요. 인간? 김성혁 대좌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군인이다. 군인은 명령을 따른다. 그게 전부야. 명령이 거짓이면요? 제가 물었어요. 김성혁 대좌가 저를 봤습니다. 거짓? 뭐가 거짓이야? 류창을 죽인 거요. 일부러요. 영상 찍으려고요. 김성혁 대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 닥쳐. 최진혁도요. 박준서도요. 다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입 닫으라고 했다. 그가 제 뺨을 쳤어요. 3개요. 귀가 울렸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쇠맛이었어요. 너희는 오늘 죽는다. 김성혁 대좌가 말했어요. 차갑게요. 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처형한다. 그리고 시신은 묻는다. 흔적도 안 남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고 존엄께선 이미 너희를 전사자로 발표하셨다.
영웅으로 말이야. 그러니 죽어야 해. 진짜로. 살아있으면 안 돼. 그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6시에 집행한다. 1시간 남았어. 문이 닫혔어요. 쾅.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김태훈이 입을 열었어요. 철호야. 응. 후회해? 도망친 거. 저는 생각했어요. 후회하나요? 사흘 동안 눈속을 걸었죠. 동료가 죽는 걸 봤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고, 굶었고, 지금 죽게 됐어요. 아니. 제가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해. 적어도 나는 선택했어. 거짓 영웅으로 죽지 않기로. 김태훈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나도 그래. 이성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처음으로 내 의지로 뭔가 했어. 한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사람이었어. 끝까지.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탈리아였어요. 쉿. 그녀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죠.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밧줄 끊어줄게요. 빨리. 그녀가 우리 손목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풀렸어요. 이제 뛰세요. 어떻게요? 보위부원 한 명이 화장실 간 틈에요. 빨리요. 당신은요? 전 괜찮아요. 빨리 가요. 같이 가요. 안 돼요. 저 때문에 느려져요. 그냥 가세요. 나탈리아가 저를 밀었어요. 트럭 밖으로요. 살아서 말해주세요. 우리 이야기를요. 우리요? 네. 여기 사람들이요. 우리도 김정은 때문에 가족 잃었어요. 우리 이야기도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탈리아가 웃었습니다. 그녀 얼굴의 화상 자국이 달빛에 반짝였죠. 고마워요. 당신들 때문에 희망을 봤어요. 우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눈 위에 착지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뛰었죠.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원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죠. 탕탕. 우리는 계속 뛰었어요. 숲속으로요. 나무 사이로요. 총알이 나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우릴 맞추지 못했죠. 10분을 뛰었을까요? 숨이 찼어요.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김태훈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 건물이 보였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첨탑이 있었죠. 십자가가 첨탑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교회였습니다. 저기, 우리는 교회로 뛰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었죠.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제단 위에서 타고 있었죠. 하나뿐이었어요. 작은 불꽃이었지만 밝았습니다. 숨자. 우리는 제단 뒤로 갔어요.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안에 오래된 성경들과 찬송가가 쌓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어둠 속에 앉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죠. 군화 소리요. 이 안수색해. 김성혁 대좌의 목소리였어요.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어왔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제단 쪽으로 왔어요. 가까워졌죠. 창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대좌 동지, 발자국 발견했습니다. 북쪽으로.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교회 밖으로요. 우리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30분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왔어요. 교회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제단 위 촛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셋도 그랬습니다. 촛불을 바라봤어요. 불꽃이 흔들렸죠.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죠. 뺨을 타고 턱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방울이 제단 위 성경에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스며들었죠. 미안합니다. 제가 속삭였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요. 김태훈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어깨가 떨렸죠. 제발 살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말할 수 있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빛났죠. 아름다웠어요. 가자. 국경까지 얼마 안 남았어.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봤어요. 여전히 타고 있었죠. 그 불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국경까지 5km였습니다. 우리는 눈속을 기어갔어요. 뛸 수가 없었죠. 힘이 다 빠졌거든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발이 제 것 같지 않았죠. 탕탕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500m쯤 뒤에서 보였죠. 7개, 아니 10개였어요. 조금만 더. 김태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그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이었죠. 저 너머가 자유였어요. 저 너머가 살아있는 세상이었습니다. 100m였어요. 조금만 더요.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김성혁 대좌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쏜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기어갔습니다. 철조망까지 100m였죠. 90m, 80m.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제 옆눈을 뚫었습니다. 눈가루가 튀었죠. 얼굴에 뿌려졌어요. 다음은 진짜다. 김성혁 대좌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m, 60m, 50m. 탕탕. 이번엔 진짜였어요.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휙 하는 소리가 귀를 스쳤죠. 옆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한서구였어요. 다리를 맞았습니다. 왼쪽 허벅지요. 피가 눈을 붉게 물들였죠. 선명한 빨강색이었어요. 서구야. 이성호가 돌아갔어요. 한서구를 붙잡았습니다. 가, 형. 날 놔두고 가. 한서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못 가. 다리가 안 움직여. 이성호가 한서구를 끌었어요. 하지만 느렸습니다. 추격대가 따라잡고 있었죠. 40m까지 왔어요. 철호야, 태훈아. 먼저 가. 이성호가 소리쳤어요. 안 돼. 가라고.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저는 김태훈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다시 기어갔어요. 철조망을 향해서요. 뒤에서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탕탕탕. 연발이었어요.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40m, 30m, 20m.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녹슬어 있었죠. 아래쪽에 구멍이 있었어요.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누가 뚫어놓은 거겠죠. 들어가. 김태훈이 먼저 들어갔어요. 배를 깔고 기어서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었죠. 등을 긁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건넜습니다. 국경을요. 뒤를 돌아봤어요. 이성호와 한석우가 보였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피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서구야,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김성혁 대좌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총을 내려다봤어요. 이성호를 향해서요. 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김성혁 대좌가 저를 봤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저를요. 강철호. 그가 총을 제게 겨눴어요. 넌 끝까지 반역자로 남을 거야. 반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찢어진 휘장이었습니다. 류창의 것이었죠.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류창의 휘장입니다. 당신이 죽인 류창의요. 김성혁 대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류창 딸의 얼굴이 보였죠. 타다 남은 조각이었어요. 류창의 딸입니다. 지금 관리소에 있죠? 아버지가 반역자라고요? 하지만 류창은 충성스러웠어요. 당신들이 그를 죽인 겁니다. 입 닥쳐. 왜요? 진실이 두렵습니까? 김성혁 대좌가 총을 겨눴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쏘세요. 쏘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못 죽입니다. 진실은 최고 존엄께서 만드신다. 거짓말입니다. 김태훈이 말했어요. 진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김성혁 대좌가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증거? 누가 믿겠어? 너희 둘만 살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믿을 겁니다. 저는 철조망을 잡았어요. 우리가 말할 겁니다. 김정은이 뭘 했는지, 당신들이 뭘 했는지 세상이 알 겁니다. 김성혁 대좌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알이 철조망을 맞췄습니다. 제 얼굴 옆이었죠. 쇳가루가 튀었어요. 다음은 너 머리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러시아 국경 수비대였어요. 지프차 세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먼지를 일으키며요. 김성혁 대좌가 뒤를 봤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철수한다. 보위부원들이 달렸어요. 눈 속으로 사라졌죠. 김성혁 대좌도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증오에 찬 눈이었어요. 끝까지 쫓을 거다. 지옥 끝까지. 그가 사라졌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이었죠.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손들어.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바로 무릎이 꺾였죠. 눈 위에 쓰러졌어요. 한 군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이등중위 페트로프. 탈북자 2 확보했다. 부상자도 있다. 의료팀 요청한다. 의료팀이요. 저는 철조망 너머를 봤습니다. 이성호와 한석우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저기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우리 동료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러시아 군인이 봤어요. 철조망 너머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죽었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군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두 명이 철조망 너머로 갔습니다. 이성호와 한석우에게 다가갔죠. 한 명이 목을 짚어봤어요. 오래 짚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죠. 둘 다 사망. 김태훈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눈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죠. 우리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담요를 덮어줬죠. 간호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동료들은 죽었어요. 류창, 최진혁, 박준서, 이성호, 한석우. 5명이요. 11명 중에 둘만 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죠. 하얀 침대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죠. 심한 동상이에요. 손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요. 상관없었어요. 살았으니까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옆 침대에 있었어요. 우리는 천장을 봤죠. 하얀 천장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간호사가 라디오를 켜고 갔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러시아어였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가 들렸어요. 북조선, 북한.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김정은.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목소리였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뉴스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북한이 발표했대요. 러시아 전선에서 특수부대 11명이 전사했다고요. 모두 영웅이래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김정은이 직접 연설했대요. 눈물 흘리면서요.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조국을 위해 산화했다고요. 간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영웅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린 것처럼요.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산화했습니다. 카메라가 관 11개를 비췄어요. 태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빈 관이겠죠. 시신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눈을요. 거짓 눈물이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뭐가요? 우린 살아있어요. 우린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데요. 우리를 죽였다고 거짓말하는데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죠. 김태훈이 달려와 붙잡았어요. 철호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우린 살아있는데 저 사람이 우릴 죽였다고 해. 알아. 나도 봤어. 김태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살아야 해. 증거가 돼야 해.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비겁하지 않았어. 중얼거렸어요. 우린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사람으로. 김태훈이 옆에 앉았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계속 보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가요. 거짓 눈물이었죠.
모두 거짓이었어요. 새벽에 한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있었죠. 강철호 씨, 김태훈 씨? 네.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한국이요. 남쪽이요. 두 분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요. 저는 김태훈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남자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국이요. 자유의 나라요. 거기서 말할 수 있겠죠. 진실을요. 김정은의 거짓을요.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명학 대좌 아들의 것이요. 손에 쥐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속삭였어요. 살아서 진실 말할게요. 당신들 이야기를요. 십자가가 손바닥에서 따뜻해졌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러시아 정부가 준 옷 한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찢어진 휘장 류창 딸의 사진 조각, 십자가 목걸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5명의 목숨만큼이나요. 철호야, 준비됐어? 김태훈이 문 앞에 섰어요. 그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회복됐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어요. 응, 가자.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건강하세요. 고마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봤죠. 병원 입구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어줬죠. 타세요.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시트였어요. 처음 타보는 승용차였죠. 따뜻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러시아 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꿈꿨던 삶이요. 두 분, 한국 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자유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서로 인사하고 있었죠. 활기찼어요.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크고 하였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뒤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가 보였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죠. 안녕. 속삭였어요. 이제 안녕이야.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였죠. 김태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작아졌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구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올렸어요. 류창, 최진혁, 박준서, 이성호, 한석우, 이명학 대좌, 박 사장, 나탈리아.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고마웠어. 중얼거렸어요. 덕분에 살았어.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이요. 드디어요.
비행기가 내려갔어요.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죠. 높은 빌딩들이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착륙했습니다. 탁!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말했어요. 대한민국이요. 우리 조상들의 땅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죠. 익숙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직원이 우릴 봤습니다. 탈북자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탈북 경로요. 왜 탈북하셨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요? 네. 사람으로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가 보였죠. 조사가 끝났어요. 임시 거처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죠. 2층이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정착 지원금도 나올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거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봤죠.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돈이요. 당분간 쓰세요. 고맙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죠. 작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저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조용했습니다. 총소리도 없었고 개 짖는 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죠. 종이와 펜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북한 특수작전 43중대 소속이었습니다. 11명이었죠. 2024년 11월 18일 러시아 전선에 파견됐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으로요. 손이 빨라졌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거짓 영웅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죽는 척하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진짜로 죽으라는 명령이었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요. 글씨가 번졌지만 계속 썼어요. 류창은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손에 쥐고요. 최진혁은 눈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며요. 박준서는 굶어 죽었습니다. 밥을 달라고 하면서요. 펜이 종이를 긁었습니다. 이성호와 한석우는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한참을 썼어요. 몇 시간이나요.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명학 대좌 이야기를 썼어요. 아들을 직접 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박 사장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우릴 도운 사람의 이야기를요. 나탈리아 이야기를 썼어요. 남편을 잃고도 우릴 구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다 쓰고 나서 편지를 봤어요. 15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소품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펜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죠. 봉투에 주소를 적었어요. 전 세계에게.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를 냈어요.
어디로 보낼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론사요. 신문사, 방송국, 어디든요. 여러 곳에 보내시려고요? 네. 가능한 많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체국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4,000원입니다. 돈을 냈어요.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죠.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에 닿았죠. 약속 지켰어요. 속삭였어요. 편지 보냈어요. 이제 세상이 알 거예요. 십자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태훈이었습니다. 철호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우리 이야기. 신문에 났어. 일면에.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응. 지금 당장 와봐. 편의점에 신문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카페를 나갔습니다. 뛰었죠.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큰 글씨가 있었어요. 북한 탈북 군인의 증언, 김정은의 거짓 영웅 만들기 실체 드러나. 그 아래 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요. 그리고 우리가 쓴 편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죠. 기사를 읽었어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류창의 이야기, 최진혁의 이야기, 모든 게요.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김태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냈어, 태훈아. 응,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장 더 썼습니다. 류창의 딸에게요. 내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어. 김정은이 만든 영웅 말이야. 내 아버지는 그냥 아빠였어. 너를 사랑했던 아빠. 마지막까지 내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던 아빠였어. 아빠는 거짓으로 죽지 않았어. 사람으로 죽었어. 편지를 접었어요.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었죠. 우리가 따라갔던 별이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요. 고마워. 속삭였어요.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조국은 저를 버렸지만 하늘은 아직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북한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소품도 아니었죠. 저는 그냥 강철호였어요.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철호와 김태훈, 그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응원의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